서울의 밤거리는 늘 조용했지만 그것은 고요함이 아닌 단속의 위협 때문이었다. 1970년대 후반 정부의 야간 통행 금지령은 사람들의 삶을 제한했고 해가 지면 길 위의 발자국조차 금기였다. 그런 시대 춤길은 밤이 되면 몰래 짐을 꾸렸다. 고요한 어둠이 깔릴수록 그는 빠르게 움직였다. 형과 누나가 잠든 사이 그는 묵직한 카트를 끌고 재개발 예정지 빈 공터로 향하곤 했다. 거기엔 이미 몇몇 야시장 동료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불빛을 최대한 낮춘 등잔 아래서 삶을 부지하는 장사꾼들이 모여들었다. 춤길이 이런 삶을 시작한 건 다급한 생계 때문이었다. 형은 어릴 적 사고로 다리를 잃었고 누나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 가족 중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춤길뿐이었고 낮에는 공사판 막일, 밤엔 장사를 뛰었다. 사람들은 그를 지독하다고 했지만 그는 늘 담담했다. 누군가는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불빛 하나 없이 어둠에 기대야 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춤길에게 익숙한 친구처럼 느껴졌다. 모닥불 곁에 앉은 노상객들과 라면을 끓여 먹으며 그는 자주 형과 누나의 안부를 떠올렸다. 그리곤 다짐했다. 이대로 끝나지 않겠다고. 더는 동생이란 이유로 무기력하게 가족을 바라보는 삶은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그가 파는 품목은 단순했다. 값싼 잡화, 군용 후라이팬, 연탄 난로 소품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들이 필요한 이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몰래 와서 물건을 사고 조용히 사라졌다. 춤길은 얼굴을 기억했고 말 한마디에도 성실함을 담았다. 그는 장사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일임을 알았다.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늘 나오던 손님들이 뜸한 탓에 장사를 일찍 접으려던 찰나 한 여인이 휘청이며 공터로 들어섰다. 코트를 입었지만 젖은 머리와 떨리는 손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무언가에서 도망친 사람처럼 보였다. 춤길은 무심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모닥불 옆 빈 자리를 가리켰다. 따뜻한 라면, 국물이 그녀의 입술을 덮이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름을 묻진 않았고 그녀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자리에 놓여있던 작은 손수건 한 장. 그것은 마치 조용한 질문처럼 남았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날 이후 춤길의 밤은 조금 달라졌다. 그는 무의식 중에 그 여인을 기다렸고 모닥불 자리를 비워두곤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장사는 사람을 살리지만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춤길은 여전히 밤에 일했다. 불빛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삶을 나누며 버텼다. 형과 누나는 여전히 병상에 있었고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그 밤 비에 젖은 한 여인이 그의 세상에 들어왔고 그 불빛은 잊을 수 없었다. 춤길은 그 밤을 기억하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어둠 속에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 다음 주 비 오는 밤, 마치 시간에 맞춘 듯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름도 사연도 묻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그저 흘러가는 공기가 다정했다. 그녀는 이번엔 작은 붕어빵 봉투를 내밀었다. 춤길은 말없이 받아들고 모닥불에 올려 따뜻하게 데웠다. 그들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공터의 정막을 함께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연이었다. 세 번째 밤 조심스럽게 입을 연 그녀는 스스로를 사라지고 싶은 사람이라 소개했다. 춤길은 되묻지 않았다. 이유를 묻는 건 상대의 아픔을 헤집는 일이라 생각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왜 이 밤에만 살아야 하는지 털어놓았다. 아픈 형과 누나,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의 삶,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이유들. 말끝마다 숨죽이며 듣던 미연은 조용히 눈을 떴고 그 안에는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상처들이 스며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그녀는 자주 찾아왔다. 춤길의 노점은 작은 안식처가 되었고 야시장 사람들도 그녀를 반기기 시작했다. 특히 근처에서 빈 병을 수거하던 할머니는 미연에게 조용히 말을 걸곤 했고 그녀는 뜻밖에도 웃음을 보였다. 웃음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얼굴이 그제서야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미연은 얼굴에 멍을 안고 나타났다. 그는 당황했고 화를 참지 못했다. 누가 그랬냐는 물음에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말했다. 자신은 도망자라고, 어디에도 안착할 수 없는 존재라며 춤길의 세상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두려웠다고. 춤길은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한다. 여기 있어도 된다고. 이 밤은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요. 당신이 있어도 괜찮다고요. 그 말에 미연은 잠시 울었고 울음은 밤바람과 함께 흩어졌다. 그 밤 이후 춤길은 그녀를 더 깊이 품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장사가 끝나면 그녀와 길을 걷고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나누며 작지만 분명한 온기를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피어났다. 그녀가 말하지 않는 것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그림자.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춤길은 다가섰다. 어쩌면 사랑이란 상대의 아픔을 전부 알지 못해도 감싸 안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밤은 여전히 길었고 통금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춤길에게 그 시간은 더 이상 고통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있는 밤은 외롭지 않았고 공터의 불빛은 더 따뜻해졌다. 세상이 그들을 외면해도 두 사람만큼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춤길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서울 시내엔 이상한 기운이 흘렀다. 라디오 뉴스가 연신 반복하는 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야간 통행 금지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춤길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방송사고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고 확신이 들자 손에 쥔 박스테이프를 내려놓았다. 그가 살아온 지난 몇 년 밤은 언제나 도망의 시간이었고 숨죽여야만 하는 틈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밤이 당당한 일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야시장 사람들은 곧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조심스레 웃음을 나누었다.
단속 없이 장사를 해도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사 준비를 해야겠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각자의 선택이 분분했지만 춤길은 그 누구보다 분명했다. 자신은 이 밤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는 가장 먼저 물류를 공부했다. 자파와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찾아다녔고, 시장 상인들과 조심스레 관계를 맺었다. 그러던 중 평소 가장 믿었던 야시장 동료 도철이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유통으로 나가보는 거 어때요? 지금이 기회죠. 도철은 과묵한 편이었지만 누구보다 계산에 빠르고 손이 야무졌다. 춤길은 늘 그를 신뢰해왔고 그 제안은 마침 필요했던 맞춤옷 같았다. 둘은 함께 작은 창고를 얻었고 야시장에서 다져온 단골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나르기 시작했다. 불법에서 합법으로, 그림자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길. 모든 것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지만 춤길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받는 이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 변화 속에서도 미연은 늘 그 곁에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춤길의 손을 잡았고 함께 물건을 정리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히 말없이 남아 있었지만 춤길은 그것을 굳이 파헤치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춤길은 형과 누나를 위해 재활치료센터를 연결했고 장기적인 돌봄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다. 가족은 그를 처음으로 편히 쉬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시작일 뿐이라며 더는 가족이 세상에 미안해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른 새벽 미연과 함께 다리 위에서 동이 트는 서울을 바라보던 날. 춤길은 말했다. 우리 이제 정말 낮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 미연의 눈빛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흔들림이 스쳤다. 짧았지만 확실한 떨림. 춤길은 그것을 보고도 묻지 않았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를 조심스레 바라보게 되는 법이었다. 밤은 지나가고 있었고 드디어 춤길에게도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노점상이 아니었다. 자신만의 사업을 이끄는 대표가 되어가고 있었다. 세상은 그에게 등 돌린 적이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등 뒤에서 다시 돌아서는 중이었다. 춤길은 확신했다. 이제 나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춤길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창고 하나였던 물류장이 세 개로 늘어난 뒤였다. 야시장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오히려 그의 진정성을 설명해주는 수식처럼 작용했고 거래처는 꾸준히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그가 직접 발로 뛴 고객들과의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이었다. 전화 한 통이면 새벽에라도 트럭을 끌고 나가는 그의 태도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춤길 유통이라는 작고 단단한 이름은 어느새 시장 상권에서 꽤나 무게감 있는 말로 자리 잡았다. 사무실에는 직원이 생겼고 거래서는 파일로 정리되었다. 도철은 실무를 도맡았고 미연은 사무실 안살림을 정리하며 회계까지 맡았다. 그녀는 과묵했지만 치밀했고 숫자에 강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직원보다 춘길의 뜻을 잘 이해했고 그의 빈틈을 채워주었다. 형과 누나 역시 꾸준한 재활 치료 덕에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었다. 무엇보다 누나는 웃음을 되찾았고 형은 목발의 의지에 천천히 걸음마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가족에게도 사업에도 사랑에도 평온이 깃든 듯 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성공한 청년이라 불렀고 춘길은 그 호칭에 낯설어 하면서도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나 모든 평온은 그 안에 균열을 품고 있기 마련이었다. 도철이 점차 늦게 퇴근하기 시작했다. 거래처 금액과 장부 사이에서 미세한 오차가 자주 발견되었고 미연은 이를 조심스레 춘길에게 보고했다. 춘길은 믿고 싶지 않았다. 도철은 자신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었고 함께 공터에서 추위를 견뎠던 동지였다. 그는 미연에게 말했다. 도철이 그럴 리 없어요. 그냥 계산상의 착오겠죠. 그러나 미연은 말을 아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춘길의 믿음을 꺾고 싶지 않았다. 한편 도철은 어느 날 밤 갑자기 말했다. 우리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더 이상 이렇게 죽어라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아. 춘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룬 건 겨우 뼈대일 뿐이라며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그 순간 도철의 눈에 잠시 스친 표정. 미세한 질투인지 피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기운이었다. 춘길은 그런 변화를 애써 무시했다. 그는 여전히 고객에게 머리를 숙였고 여전히 직원의 생일을 기억하며 케이크를 샀다. 그러나 그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해 겨울 큰 계약 하나가 성사되었다. 시장 협동조합과의 독점 물류 계약. 그것은 춘길에게 있어 도약이라는 이름의 선물이었고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 계약 서류가 사라진 것은 바로 그 직후였다. 그리고 며칠 뒤 경쟁 업체에 전혀 같은 조건의 제안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춘길은 그제야 도철을 바라보았다. 미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춘길은 아무런 증거도 확신도 없었지만 마음 한가운데에서 뭔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성공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그 무게를 견디는 일은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 춘길은 속으로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계약은 깨졌다. 협동조합 측은 서류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일방적으로 협정을 철회했고 춘길은 제대로 된 해명조차 듣지 못한 채 사무실로 돌아와야 했다. 창고에는 수만 개의 박스가 쌓여 있었고 트럭도 이미 2대를 추가로 계약한 상태였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철은 사라졌다. 연락도 흔적도 없었다. 출근을 하지 않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춘길은 겨우 그가 남긴 마지막 장부를 열람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종 거래처와의 이면, 계약서, 수기 메모, 그리고 자신 몰래 만들어진 계좌의 내역을 발견했다. 믿고 있던 사람, 함께 울고 웃었던 동지,
그 이름 앞에서 그는 더는 분노할 힘조차 없었다. 미연은 춘길의 손을 조용히 붙잡았다. 이럴 줄 알았다는 듯 그저 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춘길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사람을 믿고 싶었고 함께 성장하고 싶었던 꿈은 거지처럼 무너졌다. 그 여파는 빠르게 퍼졌다. 장부상의 혼란은 세무조사로 이어졌고 협동조합과의 계약 취소는 곧 다른 소상공인들과의 관계까지 균열을 가져왔다. 납품이 중단되자 불만이 쏟아졌다. 몇몇 거래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위약금에 시달렸다. 결국 창고 2곳을 반납했고 트럭도 한 대를 넘겼다. 가장 참담했던 건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는 일이었다. 오래 일해온 이들이 눈을 피하며 인사 없이 사라졌고 누구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사무실은 점점 조용해졌고 그 틈에 춘길은 자신조차 잊고 있던 무력함에 사로잡혔다. 그 무렵 미연도 흔들리고 있었다. 한밤중 그녀가 남몰래 전화를 받는 모습을 춘길은 보았다.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 춘길은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고 상대의 진심을 들을 여유조차 없었다. 며칠 뒤 형이 병원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속된 치료 중단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누나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춘길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모든 약속이, 꿈이, 그리고 책임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다시 공터를 찾았다. 과거 야시장을 열었던 그 자리엔 이제 공사 펜스가 세워져 있었다. 세상은 쉼없이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그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춘길은 다시 트럭으로 돌아왔다. 더는 실을 짐이 없었지만 그는 시동을 걸었다. 그가 몰아야 할 건 트럭이 아니라 산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미연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춘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온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은 또 한 번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2발로 서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춘길의 삶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거의 폐업 직전이었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곁눈질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창고 하나만 남긴 채 춘길은 혼자서 트럭을 몰고 다니며 소규모 배달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출발은 야시장 때보다도 초라했습니다. 그가 쌓은 신뢰라는 이름의 자산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잔고는 늘 바닥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이들, 비록 떠났지만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장부를 정리했고
남은 재고를 정리하여 온라인 중고 마켓에 올렸습니다. 한 푼, 두 푼이라도 다시 시작하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춘길은 그녀의 행동을 보며 알았습니다. 사람은 말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다는 것을요. 그는 과거 인연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싸늘한 시선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세 달이 지나자 조심스레 마음을 여는 거래처가 생겼고 불안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춘길은 밤마다 남은 상품을 정리하고 새벽마다 동네 시장으로 나가 직접 물건을 팔았습니다. 한겨울에도 봄비가 퍼붓는 날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겹게 모은 수익은 곧바로 형과 누나의 병원비로 쓰였고 생활비는 미연과 함께 아끼며 채워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에게 박수를 쳤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했고 더 신중하게 계약서를 검토했으며 무엇보다 믿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무뎌지면 차가워지고 너무 뜨거우면 타버린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소규모 식당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에 납품했던 주인장이었고 조심스레 묻습니다. 혹시 아직도 야채 납품하시나요? 춘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만 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트럭 앞에 앉아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 조용히 미소 지었고 말없이 손에 든 장부를 다시 넘겼습니다. 삶은 아직 구겨진 종이처럼 뒤틀려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도 빈 공간을 찾아 글자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조금씩 고개를 들던 날, 춘길은 형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만히 벤치에 앉아있는 그를 보며 형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춘길아, 넌 참 오래 버텼다. 그 말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틴다는 것이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걸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였던 폐허 속에서도 춘길은 다시 하나씩 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된 돌탑은 이제야 조금씩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이제 몇 상자의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트럭 여러 대가 드나들지는 않았지만 춘길은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트럭의 뒷문을 여닫았습니다. 새벽에 직접 농산물을 수급하고 오전에는 소상공인들에게 납품을 돌린 후 오후엔 다시 그날 들어온 정산과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작았지만 확실한 루틴이 생겼고 그 흐름 안에서 그는 조금씩 삶의 균형을 되찾아갔습니다. 형은 휠체어를 타고서 종종 창고로 나왔고 누나는 간단한 문서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 가족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춘길에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은 변함없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춘길은 우연히 시장 상인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과거 협동조합 계약이 틀어졌을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렸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회장은 약간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일이야 다들 놀랐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조합 쪽에 작은 물량부터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춘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고 무너졌던 날들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량부터라도요. 전화가 끊긴 뒤 미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쪽은 아직 완전히 신뢰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춘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상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날 밤 그는 트럭을 정비하고 남은 물량을 확인하며 조합 측에 보낼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옛날이라면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을 공간이 이제는 적막했지만 그는 익숙한 손길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일은 여전히 힘들었고 매출은 과거에 반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첫 납품이 무사히 이루어졌고 거래처에서 좋은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그것은 명백한 회복의 징조였습니다. 그 무렵 사라졌던 도철이 나타났습니다. 야시장 뒷골목, 어둑한 저녁 시간에 문득 마주친 그의 모습은 초췌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도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입술만 달싹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춘길아. 다 망가졌어. 나도 그 회사도. 춘길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망가졌어. 그건 너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나 그는 그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방식이었고 상처를 견딘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창고 앞에 작은 나무가 심어졌고 그 옆에 형은 휠체어를 잠시 멈추고 햇살을 받았습니다. 누나는 형의 모자를 정돈하며 웃었고 미연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춘길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조금 다시 걷는 기분이네요. 누구는 그를 실패한 사장이라 불렀고 누구는 아직 회복 중인 사람이라 했지만 그 자신만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길이 결국 그가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요. 여름이 다가왔다. 햇볕이 창고 유리창을 투과하며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습한 바람이 간간히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이 공간은 춘길에게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다.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며 쌓아올린 시간의 흔적이자 그가 지켜낸 가장 작은 성체였다. 춘길은 어느덧 시장 상인회와 다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일주일에 2번 협동조합 납품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었고 거래처도 서서히 늘어났다. 예전처럼 화려한 확장이나 빠른 성장 없이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형의 건강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물리치료에 성실히 참여하며 이젠 보조 없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고 누나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교육을 받아 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 모습은 춘길에게 잊고 있던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다.
가족이라는 말이었다. 미연과의 관계 역시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작은 목걸이를 꺼냈다. 야시장이 한창일 때 춘길이 선물했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착용하고 단추를 한번 만져본 후 작게 웃었다. 그 순간 춘길은 알 수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믿어도 된다는 걸요.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않았다. 도철의 배신도 상처로 남았던 거래처들의 이탈도 모두 지금의 자신을 만든 퍼즐의 조각들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 또한 실수하고 흔들렸다는 걸 인정했다. 그런 자각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느 저녁 야시장 초입에 작고 소박한 트럭 하나가 다시 등장했다. 거기엔 춘길의 로고 대신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형이 조심스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걸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고 한다. 다시 오셨네요.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물었다. 후회하세요? 그 모든 선택들 말이에요. 춘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후회는 많죠. 근데 그걸 놓고 가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조용히 시장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었으며 때론 부조리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온기가 있었고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으며 믿음이 자라는 틈이 있었다. 춘길은 여전히 트럭을 몰았고 여전히 스스로 짐을 날랐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무너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끝까지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함께 나눈 시간, 그리고 스스로를 일으키려는 의지였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그의 삶을 다시 쓰게 했습니다. 밤에만 살던 남자, 빛 아래로 올라오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감동스러운 오디오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